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네 번째 파일인데요. 네 번째 파일부터는 본사 2에 들어갑니다. 본사 1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산영로에서 금강산을 떠나면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감정이입과 주객전도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고 또 관찰사의 행렬을 과장법을 통해서 그 화려함을 묘사해 주었고요. 이 백구를 보면서 무라일체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동팔경 본사 2는 관동팔경입니다. 관동팔경. 관동지방의 8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는 부분이죠. 얘를 해금강이라고도 합니다. 금강산의 바다 쪽에 있는 곳을 우리가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관동팔경 1은 총석정에서의 장관이에요. 정 그러니까 정자죠. 자, 그러면 화자가 총석정이란 정자에서 여기 네 기둥을 바라보는 장관이에요. 얘를 네 기둥, 돌기둥 4개라고 해서 사선봉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선봉의 장관을 예찬하는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화자의 여정은 총석정에서 사선봉을 바라보는 광경 봅시다. 금난구를 돌아가서 총석정에 올라가니까 백옥루의 남은 기둥이 다만 4개가 남았구나, 서 있구나. 백옥루는 뭐냐면 신선이 머무는 누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백옥루는 실제 신선이 머무는 공간은 아닐 거고 이 사선봉 4개의 돌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옥루의 원관념은 사선봉이다. 4개의 돌기둥, 4개의 돌기둥이 남았다. 그래서 내희는 뭐냐면 4개라는 뜻입니다. 4개가 총석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풍경이죠.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듬은가 구태 육면은 무엇을 샹투덩고라고 했는데, 이 사선봉을 공수가 만들어낸 작품인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다듬어낸 것인가. 구태여 그것은 6개의 면을 본떴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돌기둥 4개가 다 이렇게 면이 6개란 얘기죠. 면이 이렇게 6개라는 것은 이렇게 6개겠죠. 이 6개 육면은 뭘 또 상징하냐면 온 세상, 뭐 육합, 천지, 만물, 우주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 게 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면에 쓰인 수사법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6개의 면이니까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엇을 본떠 만들었지? 그러니까 화자가 추측해보는 거죠. 이 돌기둥 4개의 사선봉이 보이는데 이 모양이 6개의 면을 본떴네? 아, 그럼 이것은 온 세상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요. 총석정에 올라가서 사선봉을 보았는데 이 사선봉이 다만 4개만 서 있구나. 그런데 이 사선봉의 모양이 너무나 훌륭해서 공슈라는 중국의 장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이 돌을 잘 이렇게 조각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슈는 장인을 말해요. 중국의 장인. 중국의 장인의 성령 작품인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만든 다듬은 것인가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사 인용을 한 거예요. 공슈라는 중국의 장인의 고사를 인용해서 사선봉의 아름다움을, 신비로움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편법은 뭐가 있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니까 공슈의 성령이가 부기로 다듬었나, 대구법 있는 거고, 또 육면 온 세상을 상징하니까 대유법이 있는 거고, 샹토덩고 다듬었나 무슨 법? 서리법도 있네요. 그래서 요 단락은 총석정에서 내려다본 사선봉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부분이네요. 자,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 시 뭐가 있을까요? 고려가외에 동동이란 작품이 있는데요. 원령체의 효시인데 거기에서 님의 모습, 님의 그 훌륭한 외모와 님의 훌륭한
덕성을 예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3월 나며 핀 아우 만춘 달의 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구나. 아우 동동 달이 그러면 만춘 달의 꽃이여 라고 했는데요. 봄에 가득 핀 진달래꽃과 같이 외모가 훌륭하네요 라고 예찬했고요. 또 임의 덕성을 예찬한 부분이 있어요. 2월 보름에 아우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만인이 비추실 즈이셨다 모습이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서 높이 현 등불을 비유해서 님의 덕성, 인성, 임의 인격을 예찬한 부분, 달의 꽃이여 임의 외모를 예찬한 부분 이렇게 예찬적 태도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본사의 관동팔공 두 번째로 3.1포에서 사선을 추모하는 내용인데 3.1포는 현재 이제 고성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사선은 뭐냐면 신라의 4명의 화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신라의 4명의 화랑이 여기 3.1포에서 놀고 가서 3.1포라는 지역의 이름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3.1포라는 지명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선을 추모하는 부분이에요. 3.1포. 자, 여기가 지금 3.1포라고 해요. 3.1포 호수예요. 호수. 3.1포. 한번 봅시다. 고성을 난 저만 두고 3.1포로 찾아가니 그러니까 화자의 여정은 3.1포입니다. 고성에 있는 3.1포에 갔어요. 고성은 이제 그 지역 전체 이름이고 그 안에 3.1포라는 연못이 있는 거죠. 단서는 완연한데 사선은 어디 갔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단서는 뭐냐면 신라 화랑 4명이 3.1포에 왔다가 떠나면서 남긴 글이에요. 영랑의 무리가 남쪽으로 간다라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나 봐요. 그들이 남긴 글은 완연한데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사선 여기서 4명의 신선인데 실제로는 4명의 화랑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화랑을 신선에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 또 머물렀을까? 신라 화랑은 여기 3.1포에서 4일 동안 머물고 떠났는데 그래서 3.1포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머문 후에 또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을까? 아니면 청간정, 만경대 또 이런 곳에 몇 곳에나 또 앉았다 갔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건데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가 고성 지방의 명승지이겠죠. 그래서 화자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신라 화랑 4명을 사선에 비유해서 그들을 추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 자신도 뭐가 되고 싶다? 신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사선은 누굴 비유한 말이라고요? 신라 화랑 4명. 그럼 위에 뭐가 나왔어요? 시선이 나왔습니다. 시를 짓는 신선은 누굴 말한다고요? 이태백 혹은 이백을 말한다는 것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니까요. 의상대에서 바라본 일출의 장관인데요. 이런 일출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는 슬피 온다. 이화는 백꽃을 말하고 접동새는 소촉새를 말하는데 이 소촉새는 봄에 오는 새예요. 이화는 벌써 졌다. 초봄은 가고 접동새 늦봄이었구나 라고 하니까 자, 접동새와 이화는 계절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되겠고 또 시간의 흐름도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늦봄이 되었습니다.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그래서 화자는 지금 여정이 어디에요? 의상대입니다. 낙산의 동쪽으로 의상대에 올라가 앉았어요. 낙산 동쪽에 있는 의상대에 올라가 앉아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일어나니까 일출 보려고 밤부터 벌써 일어나 앉아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출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운이 지피는 듯 육룡이 받치는 듯 상서로운 기운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육룡이 바치는 듯 여섯 마리의 용이 바치고 있는 듯 무엇을요? 해를요. 해를. 그죠? 이 해가 이렇게 이제 저 수평선 너머에서 넘어오는 모양이 상서로운 기운, 좋은 기운이 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섯 마리의 용이 해를 바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이 해가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이리더니 온 천지가 일렁이더니, 그럼 여기가 수평선 끝이라고 보면 얘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여기가 막 출렁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라는 얘기죠. 일출의 장관입니다. 천중에 치뜨니 딱 이렇게 이 해가 위로 솟아뜨니까 이렇게 이제 떴어요. 수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호발을 해리로다. 하늘로 솟아오르니 작은 털입니다. 호발은 작은 털을 셀 수 있을 만큼 매우 박구나. 여기서 해다가 박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구나. 리을제라 머물까 두렵다. 해가 이렇게 밝은데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총명한 해안을 가릴까봐 두렵구나.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천지간 장한 기별 자세히도 할셔이고, 천지간의 장한 아주 좋은 기별 소식이 자세히도 적혀 있구나.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일출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 볼게요. 화자가 이제 계절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접동새가 슬피 우는데 화자는 낙산 동쪽 끝으로 의상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출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서 앉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출의 장관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어떤 모습이냐? 상사로운 기운이 피어나는 듯 여섯 개의 용이 바치고 있는 듯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더니 천중에 치뜨니까 작은 털을 헤일 만큼 바꾸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출의 장관을 묘사한 부분인데 요게 바로 18세기의 여류 작가인 의유당이 쓴 의유당 일기 중에 일출과 월출을 아주 문학적으로 묘사한, 아주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 부분과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수레바퀴 같아야 물속으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출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거든요.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것은 비유를 썼다는 거죠. 같다. 뭐뭐하듯이 지규법. 그래서 동명일기라는 것은 동해 바다에서의 하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필이에요, 얘는. 어쨌든 일출의 장관을 묘사한 것이 이 동명일기와 관동별곡의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울이 짚히는 듯 육룡이 바치는 듯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이리더니 뭐뭐하더니, 그죠? 뭐뭐하는 듯. 여기 동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치는 듯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직유법이 있는 거다. 일출의 장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 천중에 뜨니까 작은 털을 헬 만큼 박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숨겨진 뜻이 있죠. 자, 조선 사대부들에게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존재 해, 달, 북두칠성은 뭘 의미한다고요? 네, 임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해가, 그죠? 일출이니까 해가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나는 듯이 육룡이 바치고 있는 듯이, 그러면 육룡은 해를 바치는 존재니까 충신이 되겠죠. 충신. 이 육룡 해를 받쳐주니까 이 해가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을 흔드는 것 같더니만 천중에 치켜뜨니까 작은 털을 헬 만큼 무척 박구나.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널구름은 뭐예요? 간실 말하는 거죠. 위에서 육룡은 충실 말하는 거고요. 지나가는 구름이 뭐의 근처에 머물까봐 두려워요? 해의 근처에 머물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임금님의 해안을 간신히 가릴까봐 두렵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우국지정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만나니 그러면 시선은 뭐라고 해서 아까 위에서도 이태백이 어디 가고 해타는 원래 직역하면 친과 가래인데요. 이 친과 가래는 뭘 비유하냐면 유명한 글귀를 말해요. 그죠? 유명한 글귀만 남았다. 그럼 유명한 글귀는 뭘 말하냐? 바로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태백이 남긴 시 중에 등급능봉황대라는 작품에서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라는 유사한 시를 남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뜬 구름이 되어 능히 햇빛을 가리니 장안을 볼 수 없어 사람을 시름겹게 하는구나를 인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해타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를 쓰면 되고 이 구절은 우국지정 임금의 해안을 간신히 가릴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천지간 장안기별, 천지간의 좋은 소식은 자세히도 써 있구나. 어디에요? 해타 속에요. 해타 누가 지었어요? 해타는 유명한 글씨니까 이태백이 남긴 유명한 글귀를 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일출 보려고 의상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출의 장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생하게 묘사했고 이 일출을 보니까 이 해가 너무나 밝아서 좋은데 이렇게 밝은 임금의 해안 총명을 간신히 가릴까봐 두려운 우국지정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 널구름은 간신이고 육룡은 충신이다. 이러한 말은 이태백의 등급능봉황대라는 시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태백이 남긴 말은 바로 이것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태백의 시구에 드러난 우국지정 하는 마음이 자세히 여기에 써있는 듯하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일출 보면서 저 일출이 되니까 세상이 너무 밝거든. 그런데 간신히 임금의 해안 저 밝은 해안을 가릴까봐 두려워서 이태백의 시를 떠올린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국지정이 나타나 있고 일출의 장관을 생생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묘사했고 간신을 널구름에 충신을 육룡에 비유하면서 간신히 임금의 해안을 가릴까봐 걱정하는 우국지정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 정리해 두시고 동명일기에서도 이 동해바다에서 본 일출의 장관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사 2에서 세 가지 장면 보았네요. 첫 번째 장면이 산영로에 올라가서 내금강 금강산을 떠나는 아쉬움을 벽계와 태도를 통해서 감정이입, 주객전도를 통해서 보여줬고 관찰사 행렬의 화려함을 과장을 통해서 보여줬고 자신을 신선에 비유해서 해당화에 들어가면서 백구와 무라일체가 된 심정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총석정에서 사선봉을 바라보면서 이 사선봉을 예찬하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3일포에서 사선 신라화랑 4명을 추모하면서 자신도 신라의 화랑처럼 이렇게 신선이 되어서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추모의 감정을 드러냈고요. 다음 장면에서 의상대에서 일출을 바라보면서 일출의 장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동시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육룡과 널구름에 비유해서 표현해줬고요. 이 부분은 이태백이 남긴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다음 장면은 관동 8경 네 번째 장면으로 경포 호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이네요. 한번 볼게요. 자, 사양 현산의 턱 쪽을 무늬무라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사양은 저녁 햇살이란 뜻이니까 노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노을이 지는 현산의 척죽은 철쭉꽃이에요. 국외음화 적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철쭉꽃을 무늬무라 잇따라 밟으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철쭉꽃이 피어 있었나 봐요. 잇따라 밟으면서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그럼 화자의 여정은 뭐가 돼요? 경포대가 되겠네요. 경포대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갔대요. 우계지륜은 뭐냐면 신선이 타는 수레예요. 그럼 여기서 신선이 누구겠어요? 바로 자신이겠죠. 그래서 자신을 신선에 비유한 거예요. 화자예요. 화자.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면서, 자, 가마를 타고 수레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경포대로 내려갔습니다. 십리빙환을 다리고 고토다려 당숑 우른 속에 실가장 펼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십리비단은 뭐냐면, 십리는 4km라고 했고요. 빙환은 얼음과 같은 흰 비단이란 뜻이요. 그러면 뭐의 모습이 얼음과 같은 흰 비단이라고요? 경포 호수의 모습이요. 그러면 경포 호수의 모습을 비유한 말을 써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빙환이 되는 거예요. 얼음과 같은 하얀 비단이니까요. 그 얼음과 같은 하얀 비단을 다리고 고쳐 다려서 다시 다려. 그러니까 다리미로 다리면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 호수의 잔잔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호수의 잔잔함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얼음 비단에 비유한 거예요. 그 얼음과 같은 잔잔한 호수가 당숑 우른 속에 실컷 펼쳐져 있다. 당숑은 키가 큰 소나무가 울훈 우거진 속에 실컷 펼쳐져 있다. 그러면 여기가 경포 호수예요. 경포 호수이고 그 주변에 뭐가요? 소나무가 막 우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포호수의 잔잔함을 빙환에 비유해서 보여줬고, 경포호수 주변에 뭐가 있다? 오래된 소나무 장송이 막 우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해리로다. 그러면 경포호수에 아름다움 또 한 가지가 추가되네요.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빙환이라고 했죠. 호수의 잔잔함. 모래를 헬 만큼, 모래를 셀 수 있을 만큼 막도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경포 호수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뭔가요? 아주 모래를 헬 수 있는 만큼 막고, 또 물결이 정말 잔잔한데 뭐처럼 잔잔하다? 얼음과 비단처럼 잔잔하다. 여기서 비교 하나 갑시다. 우리 지금 이 경포 호수의 잔잔함을 물결도 자도잘싸 모래를 해리로다, 모래를 헬 만큼 이 경포 호수가 막고, 또 위에서는 잔잔하다라고 해서 빙환에 비유해서 잔잔하고 맑은 경포 호수의 장관을 노래했죠. 그러면 위쪽에 나오는 일출의 장관에서는 바로 위에서 봤죠. 천중에 찢더니 호발을 해리만큼 뭐라고 했죠? 박다라고 했습니다. 경포 호수는 막다, 일출의 장관에서는 박다라고 표현한 것 체크해두고 갑시다. 다음 달락 볼게요. 고조해라마야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넓은 곁에 태양이 거기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자는 지금 경포 호수를 떠나지 않았는데 고주해람하여, 고주는 배 한 척을 해람하여 띄워서 배 한 척을 타고 정자 위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우계지륜을 타고, 우계지륜 자신을 신선에 비유한 거죠. 경포 호수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요 정자로 간 거죠.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넓은 곁에 태양이 거기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옆에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
안 보이네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 다리가 있다고 치면 이 다리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양, 동해 바다가 있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아, 화자의 시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아니네요. 배를 타고 어디에 갔습니까? 정자의 위에 올라갔어요. 이 정자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저 바깥쪽을 바라봤는데 여기에 다리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동해 바다가 있더라 라는 장면 상상하면 되겠네요. 강문 교는 다리니까요. 다리 넓은 곁에 대양 동해 바다가 거기 있구나. 조용하다 이 기상 뭐가 조용해요? 위에서 얘기한 경포 호수가 조용하다고요. 그러면 조용하고 잔잔하고 또 맑기도 한 경포 호수. 이 기상, 이게 경포 호수의 기상이고, 대양이 원활하다요. 활원하다. 활원하다라는 것은 넓기도 넓구나. 저 경계, 무슨 경계? 바다의 경계가. 와, 저 바다의 경계는 정말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넓구나라는 뜻이겠죠. 이 도군, 여기서 이 도군은 뭐예요? 보다. 그러면 이 경포 호수의 잔잔하고 조용한 기상보다 바다의 광활함보다 더 갖춘 데는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없다는 얘기죠. 서리법. 매우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여기는 잔잔한 호수, 맑은 호수도 있고요. 광활한, 활원한 바다도 있으니 여기보다 더 갖춘 데가 어디 있어? 여기는 호수도 한눈에 보여, 바다도 한눈에 보여.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홍장고사를 헌사타하리로다. 홍장고사는 야단스럽다 할 것이야. 왜냐하면 이 경포호수는 이렇게 조용하고 이 바다는 이렇게 활원한데 홍장고사는 여기에 비하면 좀 유별난 거야. 결국은 뭐냐면 홍장고사와 이 곳의 경치는 어울리지 않아 라는 뜻이죠. 그러면 홍장고사가 뭐냐면 옛날에 고려 말에 홍장이라는 기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기생을 누가 좋아했냐? 박신이라는 사람이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이 박신이 인명을 다하고 이 지역을 떠나려는데 홍장과 이별하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홍장의 친구가 아니고 박신의 친구가 이 박신을 놀려주려고 홍장을 선녀로 분장시킨 다음에 홍장이 죽었다고 말하고 갑자기 짜잔 하고 선녀 분장을 하고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면 이 홍장고사는 왜 이 부분에서 인용했을까요? 예, 바로 경포호수의 잔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경포호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홍장고사를 인용했겠네요. 다음 단락 봅시다. 강릉 대도 풍속이 좋을시고 절호정문이 골골마다 벌어지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 것이다. 강릉의 큰 도시가 미풍양속이 좋구나. 풍습이 좋구나. 그래서 절효정문, 절개와 효성을 상징하는 정문이 골골이 마을마다 널려 있으니 비옥가방이 이제도 있다 할 것이다. 비옥가방은 집집마다 모두 표창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덕행이 많아서 모두 표창할 만하다라는 뜻이니까 비옥가봉은 나라에 어진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을 강릉 대도를 잘 다스려서 풍습이 좋고 어진 사람이 많다는 걸 과시하는 자화자찬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락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관동 8경 중에 6번째 단락입니다. 죽서루에서의 객수가 뭐예요? 나그네의 서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적 갈등이 좀 있을 거예요. 객수, 슬픈 마음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죽서루의 풍경이 이런 풍경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진주간 죽서루 50천 내려가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닿이고 싶구나.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냇물을 보고 있네요. 진주간 죽서루에서 흘러가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간다. 그러니까 이 냇물이 동해로 흘러가는데 차라리 나는 이 동해로 내려가는 물을 한강의 목명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연상작용 펼치는 거죠. 한강에는 남산이 있어요. 이 남산에는 누가 있는데요? 임금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는 임금이 그리워요 하는 영군 지정이 나타난 부분이고요.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매니 여기가 가장 중요하네요. 왕정이라는 것은 임금께서 내리신 일정 공적 임무는 있고, 즉 정해진 일이 있고 기한이 있고, 풍경은 못슬매니 풍경은 싫지 않으니, 그러니까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 풍경을 마냥 즐기고 싶은데 왕정이 있어서 즐기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관등별곡은 전체 통틀어서 내적 갈등이 한 번 드러나는데 바로 이 부분이다. 내적 갈등이니까 무슨 미요? 비장미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적 자아로서의 임무와 자연인으로서의 욕망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유회도 하도할시야 객수도 둘 데 없다. 유회는 회포죠. 극한 회포. 극한 회포도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객수도 둘 데 없구나. 객수는 나그네의 서름. 나그네의 서름도 있고 회포도 많구나. 역시 갈등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객수가 많아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선사를 떼어내어 두루 향하실까? 선인을 찾으려 단열에 머무살까? 선사는 뭐냐면 신선이 타는 배예요. 신선이 타는 배를 타고, 신선이 타는 배를 타고 저기 신선이 타는 별, 여기서 별인 북극성과 견우성을 말해요. 신선이 가는 세상이겠죠. 신선이 사는 세상인 저 별 두로 향할까? 아니면 선인을 찾으러, 아까 선인은 누구라고 했죠? 신라의 4명의 화랑, 4명의 화랑, 그죠? 신라 시대에 그 4명을 찾으러 단혈로 갈까? 단혈, 동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자는 자, 여기 흘러내리는 냇물은 동해바다로 흘러갈 텐데 이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서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원래 물은, 이 강물은 어디에서 흘러요? 한강으로부터 여기 강원도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한강이 있고 밑에가 이제 강원도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강원도 해금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지금 임금이 그리워서 이 물을 이렇게 거슬러서 한강의 목명,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어요. 그만큼 임금이 그리워요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왕이 내린 명령, 즉 공적 임무는 기한이 있는데 이 자연이 너무 좋아서 싫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갈등하고 있네요. 회포도 많고요. 나그네로서의 서름도 둘 데가 없이 많네요. 그래서 신선이 타는 배를 띄워내어서 신선이 사는 세상으로 향할까? 아니면 4명의 화랑이 머문다는 곳인 동굴로 갈까라고, 이 부분은 뭐야? 내적 갈등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도교적 신산사상을 흠모하고 있는 거 알 수 있네요. 비장미 드러나 있고요. 다음 달라 볼게요. 망향정에서의 파도 조망이라고 했는데, 망향정이니까 정자죠. 여기가 망향정이에요. 에서 파도를 보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파도가 이렇게 굽이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적 갈등이 일어났죠.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못슬매서 나는 지금 신선을 따라서 저 북두칠성으로 갈까? 아니면 화랑을 쫓아서 동굴로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고 정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파도의 모습을 다양한 것에 비유했는데 그 비유를 보면서 화자의 감정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죠. 천근을 못 내보아 망향정에 오르니라고 해야 돼요. 올라서 하는 말이가 아니고 망향정에 올랐어요. 화자의 여정은 망향정인 거죠.
여기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정자를 가리켜요. 망영정이 오르니 그럼 천근은 뭐예요? 하늘 끝, 이 세상의 끝이란 얘기죠. 이 세상의 끝엔 뭐가 있을까요? 봐봐요. 화자가 지금 여기 망양정에서 바다를 보고 있죠. 그러면 이 바다 끝은 수평선이고 수평선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근데 이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서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사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 밖은 알 수가 없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사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근을 못 나, 하늘 끝을 못 봐서 망영제에 올라가서 하늘 끝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 밖은 하늘이 있죠. 바다 끝에는 하늘이 있고 그러면 하늘 밖은 무엇이 있을까? 그죠? 끝에서 모른다고 해요.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늘 밖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갓뜻 노왕골에 니라셔 놀래건대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지고 은산을 꺾어내 육합에 내리는 듯하고 5월 장천의 백설은 무슨 일인가? 라고 하고 이 단락이 끝나는데 화자는 지금 이 정자 망양정에 올라가서 어딜 보고 있어요? 바다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뜩이나 노환고래, 가뜩이나 놀란 고래를 누가 놀라게 했기에 그 고래가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굴고 있지. 은산을 꺾어내어서 육합 온 세상에 내리는 듯하고 5월 장천의 백설 흰 눈은 무슨 일일까? 그러면 지금 5월 하늘에 흰 눈은 내리지 않겠죠. 따라서 이 고래, 은산, 백설은 다 바다에 보이는 파도 혹은 물보라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가뜩이나 노한 고래는 그런 원관념이 뭐겠어요? 파도겠죠. 파도가 치는 모습을 가뜩이나 놀란 고래라고 비유한 거고 그 고래를 누가 놀래켰는데 그러면 불거니 뿜거니 고래가 이 파도가 아주 어지럽게 치고 있는가 파도가 거세다는 표현을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군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주체가 고래이고 고래의 원관념은 뭐라고요? 파도가 이렇게 어지럽게 칠까? 은산을 꺾어내요. 육합에 내리는 듯해. 그러면 은산은 하얀 산이죠. 하얀 산을 꺾어내서 온 세상에 내리는 듯해. 뭐가요? 물보라가요. 물보라가 파도 치는 저 물보라가 은산을 꺾어내서 온 세상에 내리는 것처럼 아주 물보라가 거세게 치고 있네요. 5월 장천에 5월의 넓은 하늘에 백설은 흰눈이죠. 그럼 이 흰눈의 원관념도 역시 물보라가 되는 거죠. 물보라가 웬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화자는 봐봐요. 감정을 이렇게 고래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은산을 통해서 백설을 통해서 어지럽게 파도치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내적 갈등을 파도치는 모습을 통해 드러냈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라면 파도치는 모습을 보고 와, 저 파도 정말 웅장하게 잘도 치고 있네. 저 파도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자는 지금 내적으로 나 지금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못 술매는데 나 지금 왕정은 따라야 하는데 풍경은 더 보고 싶어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저 파도치는 모습을 화자의 심정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다. 내적 갈등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도 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아미가 있는 것입니다. 망양정에서 본 이 동해바다의 장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어요. 다만 파도가 아주 거칠게 친다고 묘사함으로써 화자의 이 갈등을 내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단락은 결사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본사 두 번째 단락에서 7개의 장면을 봤습니다. 맨 처음 여기 지금 해금강이죠. 총석정에서 사선봉을 예찬했죠. 3일포에서 사선을 추모했습니다. 사선은 여기서 신라의 화랑이죠. 그 다음 청간정에 가서
청간정은 간 곳 여정이 아니고요. 사선이 청간정에 갔을까 만경대에 갔을까라고 추측해 본 부분이었고, 그 다음 낙산사에 가서 일출의 장관을 묘사했죠. 그러면서 우국지정 드러냈습니다. 열구릉 근처에 머물세라. 그 다음 경포 호수의 아름다움을 잔잔하다고 하면서 또 맑다고 하면서 예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계지륜을 타고 갔다 신선서상 나오고요. 이 경포호수의 잔잔함을 빙환 얼음으로 된 비단에 비유해서 경포호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동시에 경포호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해서 홍장고사도 인용했죠. 죽서로에서 한강 목멱에 다이고자라고 하면서 영군 지정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내적 갈등 왕정이 유한한데 풍경이 못쓸매니 그래서 비장미가 드러난 부분 봤고요. 그래서 화자가 지금 신선을 쫓아서 두로 갈까 선인을 쫓아서 단열에 머물까라고 갈등하고, 망영장에 올라가서 동해바다의 파도를 노환고래라고 묘사하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줬네요. 자, 그러면 다음 파일은 우리 결사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